여러분, 이어서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중에 한국 가족의 기능적 변화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처음 녹화하는 게 사실은 이 녹화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에서 보면 우리가 가족의 기능적인 변화라고 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이 바뀐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수반을 하겠죠. 구조의 그 변화는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기능이 또 바뀌게 되면 가족의 어떤 형태적인 변화를 또 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기능적인 변화들은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이 적응하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족의 기능적인 변화, 왜 가족은 먼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가족이 형성됐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원적인 변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은 어느 시대에 또 어느 세대에 좀 약화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50페이지에 50페이지부터 정서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 또 성적 기능, 출산 기능, 자녀 교육하고 사회화의 기능, 또 가족 돌봄 기능, 휴식 및 여가 기능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능들이 이제 어떻게 뭐 약화되고 있는가, 강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기능은 가족에게 가장 기대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가족하면은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적인 기능은 우리가 크게 요구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개인주의 가치관의 우사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장시간의 직장 근무, 또 자녀들이 가정 외부 보육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정서의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볼 때 그 중요성하고 가치는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한다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만 좀 든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제 미세하나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가정들이 같이 정서적인 기능을 함께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장시간 노동의 어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가족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존재해요. 그런다면은 이 가족의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족 내에서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그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가정과 일이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우리가 이제 뒷장에 가면은 건강가정 기본법이 5장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건강가정 정책과 그 사장이 건강가정 정책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지만 일 가정 양립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이제 연착륙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한국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의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OECD 국가의 노동시간하고 임금 현황이라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노동자가 독일보다 4개월 더 일하고 임금은 절반을 받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취업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적은 독일보다 무려 706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하루 노동시간 8시간임을 고려한다면 88일, 무려 몇 개월이나 지금 더 근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든 간에 노동에 대한 재생산이 가능한 시간을 본인들이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역시나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더 투입해서 노동의 이제 질을 높이지 못하고 양을 늘리고 있는데요. 양을 늘린다고 그게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노동시간이 긴 문제, 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생활을 1년 반 그리고 미국에서는 1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놀란 것은 영국은 특히 더 그렇고요.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일요일 날은 버스가 안 다녀요. 아예 버스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딱 뭐 8시, 12시, 뭐 4시 이후에는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마트도 4시 이후에는 문을 여는 것도 물론 그 인구가 한 6만 정도, 5만 정도 되는 그 도시였는데 마트가 여러 개 있었지만 일요일 날 문은 마트는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문도 굉장히 일찍 닫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는 사실은 돈만 있으면 어디나 그 살 수 있고 또 언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노동 시간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엄마 아빠가 혹은 누군가가 내 가까운 가족이 그 시간에 노동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뭔가를 살 수 있는 거죠. 나가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어, 어떤 임금이라든지 임금 문제에 있어서 뭐 굉장히 높은 그걸 받는다면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시간 노동, 결국 저임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의 정서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족의 기능적인 변화 중에 정서적인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것에 더 이제 요구하는 마음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이제 가족의 본원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기능이겠죠. 가족이 그 어떤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의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산도 이루어지고 소비도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났었죠. 과거에 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기능이 가족에 많았죠. 그다음에 소비의 기능은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 내의 생산이라는 거는 가정 생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혹은 가족원들이 하는 가사노동이 유일한 생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집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주로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내에서는 이제 소비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의 단위가 아니라 사회에서 얻은 소득을 소비하는 단위, 즉, 소비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현대에는 소비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것 중에 한 예가 이게 한 가지 이제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의 가족의 소비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소비를 보면서 이제 소비가 더 확대되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그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의 그 어떤 형태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가져왔는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이 유모차를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그 지나갈 때 보지만 이게 유모차계 벤츠라고 해서 스토케라는 그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2009년도에 임신을 하고 2001년도에 이제 큰애를 낳고 이제 8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원래 이제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둘째는 어쨌든 터울이 지게 아이를 갖게 돼서 그때 이제 제 나이가 40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좀 좋은 걸 해주자. 그리고 이때 막 이 스토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그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이제 거의 100만 원 돈 했었거든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직구를 하면 이제 그때 막 직구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직구를 하면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80만 원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모차가 10만 원,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막 이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죠. 그랬는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꼬리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글을 열심히 읽다가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근데 이제 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유모차를 산 거 자체가 사고 이제 올린 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좀 되게 사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하는 이제 뭐 왜 여러분들 가방 중에서도 뭐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 보는데 저는 뭐 이제 몰랐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가 혹시 땡땡 팰리스 아닌가요? 사시는 곳이? 이제 창문이 비쳤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 사람이 올린 사진 중에 이제 그 창문이 바깥쪽에 이제 비쳤었는데 바깥쪽 비친 것을 보면서 거기가 혹시 땡땡 팰리스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 원글은 아무 답이 없었는데 이제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타워 땡땡땡인가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타워 결국은 조합을 해보면 타워 팰리스잖아요. 이제 지금도 타워 팰리스의 어떤 그 위상이 높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타워 팰리스가 가장 비싼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마음을 접고 타워 팰리스 정도 사는 사람이 사는 유모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그냥 평범한 유모차를 샀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몰랐죠. 이 사람이 이런 유모차를 어디에서 샀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 타워 필리스에 사는 사람이 이런 유모차를 타는구나. 나는 그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뭘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다 들여다보고 인스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소비하는 거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욕망이, 욕구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게 맞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기능을 사실은 가족의 예산이라는 게 가족의 이제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니 이제 가족의 소비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만족하는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도 조금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의 본원적인 기능은 이제 본원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기능인데 그 중에 경제적인 기능에 생산적인 기능은 뭐 거의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소비적인 기능은 굉장히 극대화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성적 기능 및 출산의 기능. 이제 가족 내에서 성적인 그 기능이 성이 해결되고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가족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실은 심화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 사진으로 살펴본 가족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봤듯이 두 부부의 어떤 두 부부가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대가족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두 부부가 이어질 때 부부까지 왔었잖아요. 두 부부하고 가족의 한 아이만 있었던 그 마지막에 사진에 그 보면은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애정에 기반해서 가족이 됐고 또 그것이 유지하는 것도 가족의 어떤 두 부부의 애정인데 결국 부부의 애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 성적인 기능인데 그것은 당연히 강화되겠죠. 두 부부의 애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진다면 그 부부의 만족,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경향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외도 가능성 또한 증가한 것도 좀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의 어떤 방향의 경향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그 뉴스 기사지만 그 한국 성인 남녀의 외도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굉장히 한국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에 따라서 외도 경험의 차이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외도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직업별 뭐 외도율 이런 것들이 조금 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20세 이상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했다니까 꽤 지금 큰 조사를 한 건데 응답한 남성들 가운데 50%가 넘게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게 연령별 외도 경험은 점점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타냈죠. 그래서 여자들도 10%가량은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외도라는 것이 그 가정 내에서 어떤 성적인 기능, 그것이 다 충족되지 않고 외부에서 이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이 현대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적인 기능은 부부간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이제 심화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또 반면에 외도 가능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 반대 방향의 어떤 경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적인 기능이고, 출산 기능은 아무래도 뭐 자녀가 그 점점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뭐, 5명?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거의, 어, 저희가 제일 적었어요. 2명이었거든요. 저는 남매였는데, 제가 이제 첫째였고, 다른 친구들, 뭐, 본인이 셋째, 넷째인 친구들은 4명, 5명 이 정도. 3명, 4명, 5명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은 1명, 2명, 이제 1명은 조금 초반에는 1명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20대에 1명을 낳았다가 터울지게 저처럼 이제 2명까지는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줄어질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죠. 지금 같은 어떤 사회 상황이 있다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 교육과 사회화 기능. 이것도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다들 지금 본인이 속한 가족이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고아이신
그 김성민 대표라는 어, 김성민 대표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제 뭐 그분의 얘기를 제가 언젠가는 조금 짧은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줄게요. 근데 그분이 자라면서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이제 보육원이지만 고아원과 그 다음에 본인이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 이런 단어가 고자와 보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자랄 때 그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 하루에 그런 얘기를 20번도 넘게 듣는다고 해요. 너 쟤랑 놀지 마. 쟤 고아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그 성공적으로 이겨냈고, 어려움을, 그리고 사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고아로 자랐던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그 훌륭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무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면서 가족이라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그 사람들이 이제 20살이 되면은 이제 거길 떠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40대 된 것 같아요. 40대, 3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보육원을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 받고 나와야 됐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죠. 그 사람들이 그때 막상 나왔을 때 아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알려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알려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어떤 그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선배들이라든지 같이 자랐던 뭐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길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에 있는 그 미래를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참 이렇게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고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입양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지금 있는데, 미래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도 이제 3명 키우기가 조금 벅차긴 하지만, 근데 입양이라는 거는 본원적으로 그 미혼모의 문제,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또 많고,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 또 결국은 또 10대 미혼모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한부모 문제, 고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키우지 못하면 또 고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부모 문제, 입양 문제, 그다음에 미혼모의 문제는 정말 한 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한 대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모가 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한 가족이 있어요. 이제 수용자 가족인데 그 아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그 가족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한부모인데요, 역시.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어제 저희 집에 잠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교도소를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고아로 자란 그 가정의 얘기를 해주면서 적어도 엄마 아빠가 계셨던 이 사회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엄마가 그 울타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당신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웠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키웠지만 이제 범죄 그런 거에 좀 연루가 돼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그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제 이런 다짐들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 지금 이제 그 울타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가 조금 제가 길어졌지만, 오늘날 가족의 자녀 교육과 사회화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근데 이 기능은 사실은 가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본원적인 기능이고, 그것이 없었던 사람,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김성민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굉장히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녀 교육 및 사회화 기능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자, 요거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그 M자 영국선 한번 어딘가에서 본 것 같죠. 이제 여성들이 이 M자형을 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M자형을 그리게 되면 이 앞산하고 뒷산이 가질 수 있는 그 직업은 굉장히 달라요. 앞산은 정규직 예산이라면 뒷산은 비정규직 예산이에요. 앞에가 예를 들면 교육으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교사 정규직이죠. 뒷산은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정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뒷산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정규직은 쉬어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은요, 딱 일한 만큼밖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방학 때 돈 받을 수 없어요. 딱 일한 시간 정확하게.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 때 쉬잖아요? 근데 그때 노동을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재생산하는 시간이 어느 직업이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그런 것이 없고 저임금이고,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임금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이것을 원하는 한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기능, 출산 기능, 돌봄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녀 양육하고 사회화 기능이 굉장히 다른 나라마다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 앞이에요. 초등학교 앞에 그 부모들의 모습, 학교가 끝났을 때 부모들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 한번 보세요. 나라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왠지 일본 같죠?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의 모습일까요? 자, 이거는 여기에 한글이 딱 써 있죠? 한국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 나라가 각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반드시 데리러 와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일본의 모습처럼 아이들이 혼자 그 나이 때에 걸어갈 수 없어요. 부모가 반드시 데리고 학교 앞에서 학교를 시키고 집으로 데려오고, 혹은 부모나 아니면 돌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디언이라고 하거든요. 가디언이 이렇게 부모가 직접 오지 못하면 반드시 적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인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같은 경우에 민식이법이라고, 왜 이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원 차를 타고 이렇게 학원 차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려서 초등학교 학교할 때 아이를 태워가지고 학원에 데려가는 것을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학원 기사에게 이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의 돌봄 기능이 좀 더 부모에게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더 부모의 역할을 더 할 수 있게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은 장시간 노동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돌보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위험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 데려가서 성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여러 기사들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함께 합의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풀려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예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이것도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과거 가족은 어린아이나 노부모 혹은 병약한 가족원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여성의 몫으로 돌렸죠. 그런데 이제 점차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자들이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가치관이 조금 퍼지면서 돌봄을 좀 사회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어쨌든 뭐 사회로 지금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그 이관된 것이 또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동 인정을 받고 있는가 부분은 또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온 것이 오른쪽에 지금 사진을 보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 아빠가 50대 이제 50대? 50대셨을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일찍 치매가 오셔가지고 20대인 청년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아빠가 또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치매 대신 아빠를 돌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썼던 그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치매 문제, 노인의 문제와 그리고 또 돌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는데,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볼게요. 지금 어떤 한겨레 기자가 그 요양원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인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포 기사를 썼던 그 부분인데, 과거 가부장제가 공고하던 시절의 노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 간 권력 위계에서 가장 취약한 며느리의 몫이었다. 2019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며 돌봄의 공공화를 외치고 사적 영역의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였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인색하고 보상은 한없이 낮다. 돌봄 노동에 공공이라는 외피를 씌웠지만 한국 사회의 돌봄은 여전히 어, 중년 여성의 노동력 착취로 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언뜻 떠오른 그 생각인데, 지나가다 언뜻 떠오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돌봄 노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때도 그 어린이집, 여러분들이 보육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결국은 나이든 노인들을 돌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보육교사가 돌보게 되죠. 근데 그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부모의 미래를, 혹은 그 미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은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돌봄의 질에 우리의 미래를, 혹은 내 자녀, 부모의 미래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적게 낳거나, 혹은 자기가 돌보는 이런 M자형 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서비스 노동자들의 그 가격을 높여준다면, 임금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 임금 노동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은 결국은 내가 저임금을 받는데 애들을 잘 돌볼 그런 그 의향은 안 생기거든요. 사람이 같은 돈으로 10,000원을 준다, 20,000원을 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받고 하는 일하고 200만 원을 받는 일하고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은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 그 임금 부분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어떤
미래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돌봄 노인에 대한 그 서비스를 높인다든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질을 높여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그 기사에서 읽은 것처럼 그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열악하게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결국은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풀이 그러면 이제 또 아주 질 높은 사람들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긍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좋은 사람들이 또 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또 그 노인들을 다시 돌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가족의 기능적인 변화 요약해 보자면은, 정서적인 기능이나 자녀 교육, 사회화 기능, 자녀 출산 기능은 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가족 돌봄은 노부모 부양은 약화되었지만 손자녀 돌봄 기능은 오히려 이제 또 강화되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앞에 부분 하진 않았지만 뭐 손자녀를 이제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손가족도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그 부부들에게 지금 아까 얘기한 어떤 낮은 서비스, 그걸 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영상들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고, 경제적인 기능은 전통적 의미의 생산 기능은 줄었지만,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은 유지되고, 소비의 기능은 극도로 강화되고 있는, 또, 이거는 하나의 또 경제적인 양극화가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지금 너무나 그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점점 이제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그러면서 노동의 질이 그러니까 노동력 재생산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소비 기능이 좀 그만 좀 극도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제 얘기를 하자니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끊었어요. 좀 논리에 맞진 않지만. 자, 가족의 휴식 및 여가 기능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기능 수행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약화되는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적인 변화고요.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구조적인 기능하고 구조적인 변화하고 가족 기능적인 변화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을 요약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8페이지부터 지금 40페이지 정도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개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 강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 가족 구조나 기능이 바뀌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개인적인 행복과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강조하고 또 사회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 계층의 어떤 문제는 여전하고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세계의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이 개인과 가족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제 그 얘기들이 앞에 구조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에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써봤어요. 이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어, 가족이 변화하는 거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족이 그 서바이벌 하기 위한 변화이죠. 그래서 그 변화에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이념적인,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 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잡아봤고요. 이번 주로 현대사회에
가족의 변화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공지했듯이 어떤 가족의 유형을 내가 이제 그룹 보고서로 쓸 것인가, 이제 지금,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금 이제 코로나가 뭐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50명 미만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이것이 잠잠해진다면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인터넷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걸 정해오고, 다음 시간에 실강 때 이제 못했던 얘기들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어느 게, 어느 수업 방식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자고, 이제, 이거 녹화도, 음, 뭐 활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녹화된 거를 들으면 좀 더 그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끊기는 문제 이건 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얼굴 보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예쁘게 좀 단정하게 하고 나오면 이제 그때 얼굴 보면서 수업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만나기를 바랄게요. 마칠게요, 수업.